예, 먼저 이 자리에 이 과학과 종교 모임에 저를 초청해서 수용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제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지구 속에서 인간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지구 속이란 말이 조금 이상한 어감이 들어서 제가 지구에서라고 좀 바꿨습니다. 속을 하나 빼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도저히 3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하느님이 heaven과 earth가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고 빛이 있어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인류를 창조했다라고 이제 그런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heaven and earth라고 하는 게 결국 하늘과 땅, 천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우주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주라고 하는 건 사실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고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 사람을 창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메일 앤 피메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도 왜 강조했냐면은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했던 거는 먼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뭔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주라는 게 뭔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원래 본론이 이제 우주와 인간의 문제인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30분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가능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에 장혜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셨었을 때 생명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아주 급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하면은 전통적인 생물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오세조 목사님 계십니다만 기계론과 생기론이 되게 대립을 했죠. 나르자면 생명이란 게 기계 같은 거냐 아니면 특별하게 좀 다른 거냐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냐 대립을 했는데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보시면 이제 사실은 원자론이라든가 플라톤의 기하학 수학적 모형 같은 거가 사실 기계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근세에 와서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그런 기계론, 환원론, 이성주의에 따르면은 생명현상도 기본적으로 기계 같은 거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칸트가 거기에 상당히 거기에 좀 반론을 폈었습니다. 사실 칸트는 뭔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직한 어떤 힘을 지닌다. 그러니까 기계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여튼 역사적으로 보면 낭만주의를 낳았고, 그리고 엘랑 비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 특히 이제 베르크송이라든가 이제 그런 20세기 들어와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현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진화론하고 분자 생물학이 현대 생물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계로 볼 수도 없고 또 생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체라는 건 결국 다 물질로져 있고 똑같죠. 사실 생명체라든가 생명이 없는 물체나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물질로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생기론이라는 걸 특별히 어떤 바이탈리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서 보면은 그렇다고 기계라고 할 수도 없고 유기체론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와서는. 생명을 잠깐 한 번만 요약을 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뭔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에서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 됐다가 얼음벌레 되는 것처럼 놀라운 짜임새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건 대사를 합니다. 대사작용을 해서 이렇게 양파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햇빛만 쬐면은 양파가 잘 자라죠. 대사작용을 하고. 그런가 하면 생명은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식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랑 닮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시면 사진 두 개가 보시면 이게 비슷해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을 하죠.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응답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생명은 진화한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변화죠. 근데 이 5가지가 생명의 속성이라고 보통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5가지에 담겨진 맥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정리만 하면은 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잘 짜여져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그의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대사라고 하는 거는 자에너지가 이제 지난 혹시 3월에 장혜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으면
자연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자연에너지 소비라서 사실 이건 본원적으로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식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고 다음 개체에 응답이라고 하는 건 환경과 정보를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화라는 것과 이제 그것도 정보 교류인데 응답이라고 하는 건 개체 수준에서 정보의 교류고 진화라고 하는 거는 집단의 수준에서 정보 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빨갛게 표시한 걸 보시다시피 모든 게 결국은 다 정보가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핵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이 생명 현상, 생물계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복잡계다. 복잡계라고 하는 거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그 전체 집단의 성질이 새로운 성질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러한 그 대상을.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협동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개개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생명이 담지되는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세포를 구성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다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탄수화물 그리고 특히 물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네랄들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생명이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특별하게 잘 짜여져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고 이 생명이라는 게 핵심적인 복잡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계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정보를 교류하는 건데 환경과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보량을 늘려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자세한 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면 혹시 자가촉매라는 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토캐탈리틱. 그러니까 자가촉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상성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한강 이게 뭔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체온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이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열심히 들으셨으면 열역학 둘째 법칙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리고 열역학 둘째 법칙이 자에너지라는 거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신다고 전제하고 자 그러면 자 이게 자에너지라는 게 과연 뭐냐? 자에너지라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와 정보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 우리가 실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활동을 안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는 일이고 정보가 바로 복잡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사실은 해지 않습니까? 해입니다. 해, 태양. 그래서 해한테 이렇게 에너지가 오면은 그 에너지를 지구에서 받아서 대부분은 그냥 다시 내보냅니다. 이게 대부분 내보내고 아주 극히 일부를 우리가 쓰는데 저게 잘 안 맞게 되면은 이제 기후위기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가 바로 기후위기가 바로 이렇게 생긴 거라서 사실 기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거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에너지와 정보를. 그랬었을 때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대개 뭐 일반적으로 다시 내보내지만 또 일부는 거기서 우리가 그 식물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슈거, 팻, 뭐 플랜 티슈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햇빛의 그 자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얌체 같지만 우리가 식물을 이용하는 거죠. 식물을. 그래서 식물을 먹어서 식물이 만들어낸 슈거, 팻 뭐 이런 걸 먹고 그 산소를 이용해서 그걸 한화시켜서 대부분은 역시 또 웨이스트로 내보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애니멀 티슈, 우리 몸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토벤의 9번 교향곡도 거기서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정보 교류를 이게 정보와 에너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자에너지라는 건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짜임새를 잘 만들어내고 복잡성을 잘 유지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에너지 교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일 혹은 열이 되는데 이건 뭐 지나가겠고 하여튼 그래서 혹시 장 선생님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낮생명, 보생명, 운생명을 혹시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거 하나하나 플랜트 이게 식물이나 동물 같은 하나하나가 낮생명이 되는 거고 어떤 하나의 낮생명에 대응해서 나머지 모든 걸 합친 것이 보생명이고 그 전체를 합친 걸 우리가 운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운생명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장희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이게 글로벌 라이프라고 표현 이제 영어로 쓰셨는데, 그래서 글로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뜻이 돼버려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 온 라이프 바꾸자고 제안을 하시고 장 선생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생명의 계층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는 가장 작게는 우리가 원자, 그 다음에 기본 입자, 더 나가서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쿼크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가장 크게는 뭐 은하들, 우주 전체를 우리가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의 기본 입자로부터 우주 전체까지 다 다루는 게 물리학인데, 그 중에서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건 대개 물론 뭐 보통 원자들은 생명현상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우리가 생명현상의 가장 낮은 단위는 우리가 분자라고 생각합니다. 분자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분자는 흰자질, 단백질과 그 다음에 DNA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분자들이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모여서 우리가 오게넬,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거죠. 뭐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리보솜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를 만듭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티슈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죠. 뭐 염통이라든가 허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겐 시스템, 뭐 순환계라든가 호흡계라든가 뭐 골격계 그런 걸 만드는 거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체. 그다음에 개체가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군집하고 주위 환경을 합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전체를 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고, 모든 걸 전체 합친 것이 바이오스피어, 생물권이죠. 지구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계층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자로부터 생물권까지 굉장히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냐는 문제는 지나가겠고, 중요한 거, 재밌는 건 이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낮생명이면은 저거 전체 바이오스피어 전체를 합치고 합친 것이 온 생명이다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군집이라든가 포퓰레이션 커뮤니티가 바로 사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학도 이걸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사실은 저는 자연과학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왜 온 생명이라는 개념이 중요한가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아마 지난 시간에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생명을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서, 자, 우주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존재해서 우리가 자연상이 일어나는 무대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뭐 우주 한자를 보시면 우라고 하는 거는, 자, 저게 처음 나온 게 회남자에 나왔다는 게 좀 유명하죠. 여기 보시면 왕고래금 위지주, 사방상하 위지우. 그러니까 그 왕고래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시간을 일러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방상하, 공간을 일러서 우리가 우라고 하는 거니까, 우주라고 하는 건 사실 공간과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짜 우리 한자 말이.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우주라면 그냥 공간만 생각을 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우주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20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우주는 바로 공간과 시간이다.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동아시아에서는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알았던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데 그 우주에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세한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시공간, 그러니까 우주와 분리돼서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 없는 우주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물리학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진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공 안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그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과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서로 뗄 수 없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점에서 보면 사실은 뭐 창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셨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창세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질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전에 봤었을 때 사실은 물질이 없는 우주라는 건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사실은 정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의미가.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라고 하면은 되게 멀리 있는 무슨 뭐 은하, 북극성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지구도 우주입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것도 우주거든요. 우주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우주. 공간과 시간이 다 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크게 편의상 둘로 나누면 지구와 외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구는 이제 이 바로 지구고, 외계는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과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바탕이고, 우리 몸을 비롯해서 모든 사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우주와 무관한 게 아니라
이 지구를 포함한 전체 우주의 형성과 진화에서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랑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이걸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 지구의 위치를 보시면 요거가 이제 지구인데, 지구를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솔러 시스템, 그 태양계가 되겠고, 태양계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그 태양계 저 주위에 그 조그만한 그런 이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모인 게 밀키웨이 갤럭시가 바로 우리 은하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빨갛게 한 것이 우리 바로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모양이 바로 우리 은하에. 뭐 그다음에 우리 은하가 끝이 아니라 우리 은하들을 또 보시면 이게 우리 은하인데 또 수많은 은하들이 로컬 그룹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슈퍼 클러스터, 그러니까 은하의 초집단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더 많이 모여서 비로소 전체 우주를 형성하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태양계만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해가 있으면 해가 이제 수성, 뭐 금성, 지구 쭉 해서 그 행성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옛날에 명까지 했었는데 명왕성이 지금 퇴출돼서 저걸 끝입니다. 넵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우리말입니다. 물별, 샛별, 땅별, 불별, 남별, 흑별, 환인별, 하백별.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하나 보이시죠? 이게 이름이 바로 창백한 푸른점. 영어로 페어 블루 닷이라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지구입니다. 저거가 지구를 찍은 겁니다.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점이라 사실은 명왕성 자리에서 찍은 건데,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보내서 1990년에 찍은 거를 2020년,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걸 다시 이렇게 리마스터링을 해갖고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한 건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뭐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칼 세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주 멋진 글을 써서, 뭐 딴 거는 다 굉장히 긴 글을 제가 따왔습니다만, 다 이거 요만 보시면은, 하나만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여기 우리가 다 지지고 볶고 다 이렇게 살고 서로 싸우고 뭐 서로 뭐 죽이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고, 보시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우리 유일한 고향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얼마나 보존하고 소중하게 되느냐,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여기서 저는 창조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은하수, 그러니까 미리네라고 하는 건 우리에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중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밤하늘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봤는데 요새는 뭐 하도 하늘이 흐리고 대기가 흐리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 미리네 은하의 모습입니다. 뭐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바빠서 지나. 여기 태양계가 저기 하나 있는데 지나가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를 중심부를 실제로 보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 보시다시피 대략 50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세어보시면 50만 개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가 세어봤느냐, 뭐 농담입니다만 분명히 교수가 세어본 게 아니라 이제 대학원생이 조교가. 네. 이거는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별자리들 있는 거고, 별자리 쭉 점점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늘을 점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늘을 아주 상세하게 딱 들여다보시면은, 남반구이라서 우리 부분 아니지만 이 부분만 아주 확대해서 잘 본 겁니다. 이 부분 확대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달하고 보시면 이게 달인데 이만큼을 본 겁니다. 이만큼. 달보다 훨씬 조그만 부분을 본 거죠. 조그만 부분 이렇게 확대해서 망원경을 본 건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본 건데, 그것이 이 모양입니다. 이건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 보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은하들입니다. 그 은하가 여기에 5,5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5,500개. 은하 하나하나마다 별이 뭐 작은 은하, 큰 은하가 있지만 좀 큰 은하면 몇 천억 개의 별이 있고, 작은 은하면 뭐 보통 뭐 몇 억 개 정도 별이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별이, 그러니까 요거가 하늘 전체 극히 일부를 본 건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주의 탄생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주가 대략, 지금 현재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망원경으로 멀리 본다는 거는 초기 우주의 처음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이제 아까 창세기에서 Let there be light 딱 하면은 빛이 딱 생겨나는데,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걸 딱 쓴 겁니다. 여기 막스웰 방정식이라서 이 방정식을 풀면 빛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제 성서에 창세기에 거기서 이제 옛날에 이걸 잘 모를 때니까 let there be light이라고 했었지만 그걸 현대적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딱 쓰신 거죠. 그 식을 딱 쓰시면 이제 빛이 딱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 있습니다. 지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자, 이제 우주와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자, 생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우주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주와 인간 한번 보자. 자, 먼저 온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고, 온 우주. 그 다음에 지구에서, 지구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주죠, 우리한테. 그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참백한 푸른 점에서 인간 존재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 자, 온 우주에서 보면 뭐 명백하게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대략 한 2천억 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은하 안에.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이 전체 우주에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추정컨대 한 3천억 개 정도는 최소한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우리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우주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주랑 무관한 게 전혀 아니고 우주적 과정이 물질로 각인돼서 우리 몸을 파악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이 우주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이건 사실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원적으로는 우주의 물질과 정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의식과 의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구에서 인간 존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 대한민국, 뭐 지구에서도 작은 부분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생각해보면 시간이라는 건 역사를 말하는 거고 공간이라는 건 지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이 과정이 물질로 각인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정보로서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정보가 시공간의 물질과 정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물질과 정보라든가 몸과 마음 그 다음에 특히 음식과 언어 그 다음에 사실 문화라고 하면 뭐 그럴 문자에 될 하자인데 하여튼 요 문화 핵심이 음식과 언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본원적으로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존재하고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저는 그래서 온생명 개념을 저는 확장해서 온문화라는 개념으로 저는 확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객관 이해할 것인가 주체학 객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아마 3월에 아마 말씀을 좀 하셔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두뇌가 신경구물 얼개,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이는 게 우리 두뇌죠. 우리 두뇌는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가 대략 적게는 한 800억 개, 많게는 한 1000억 개라고 보통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두뇌라는 그 굉장히 복잡한 그물 구조를 만들어내면 그들 다 상호작용 때문에 정신현상, 즉, 이란 게 떠오름, 이머전스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생각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실은 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정신현상,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신경구물계를 우리가 조직하는, 짜이게 되는 짜임이죠. 이거는 정보의 핵심이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이 주체와 객체 문제를 주체로서 인식하느냐, 개체로서 탐구하느냐가 바로 종교와 과학의 문제가 여기서 서로 저는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스로 성찰하고 자의식 이런 등등등 이건 다 그냥 생각하겠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 추구하는 거 이거 메비우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 문제가 나쌤이 온생명으로 가느냐 나에서 온문으로 가느냐가 정신으로 보면 난문화에서 온문화로 가느냐 이게 객체의 관점이고 주체 관점에서 보면 나의식이 온의식이 가느냐 문제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보면 물질과 정신을 굉장히 두 개를 서로 분리해서 이원론,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저는 그거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실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사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본원적으로 물질에 대한 학문같이 돼버려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는데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의 병폐가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고 이 물질 개념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물질 정신을 나눌 게 아니라 저는 정부란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라서 지나가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인류세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인류세란 말 많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질 시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홀로세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인간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인간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아예 지질 시대를 바꿔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 2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주장이 있죠. 그 주장이 지금 아직까지 공인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재미있는 거 일화가 있습니다. 공인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이번 8월이죠. 이번 여름에 부산에서 세계 지질학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결정할 걸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사실은 지난 3월이죠. 바로 3월에 국제 지질과학 연맹에서 이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리젝트를 해버렸죠, 사실은. 근데 다시 재론할 것 같은 생각이 전 듭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자, 인류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한참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인가, 인류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신경세포 같은 게 될 것이냐? 여기 위에서는 온 생명, 온 문화, 온 의식, 그러니까 바이오스피어, 인포스피어, 그다음에 누스피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은 최지호 선생의 동학에서 보면 동기일체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테일러드 샤르댕 신부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메가 포인트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누스피어의 입장이. 근데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암세포 같이 될 것이냐. 인류가 암세포가 돼버리면 온 생명에서 그러면 파멸을 하는 거죠. 이건 뭐 결국은 물질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정보로 바뀌는 거에 대한 탐욕. 옛날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많이 가질까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에너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너지가 되게 많이 가요. 근데 21세기에는 정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IT 산업이라는 게 구글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정보의 문제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이 참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자본 문제 모순이라든가 정체성의 위기, 패권 변화, 전쟁, 공동연합 붕괴 등등등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물질과 관계에서는 환경 파괴 문제가 핵심이죠. 4대강 사업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 유전자 변형 같은, 그다음에 핵에너지, 요새 핵폐수 투기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행병, 우리가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비드가 이거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나타난 겁니다. 팬데믹이. 그리고 기후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가, 최근에 2010년 저서를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긴 게 인류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건 인류가 만든 게 아니라 자본이 만든 거다라고 해서,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본의 문제니까 이건 자본의 지질 시대다. 그래서 이것이 엔트로포스인이 잘못된 말이고 캐피탈로스인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캐피탈로스인으로 가면 이건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별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흥미롭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유행병 문제나 특히 기후 위기 때문에 핵폐수 투기 문제는 제가 따로 좀 깊이 말씀을 드렸으면 좀 생각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만 해더라도 몇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도저히 없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 4대강 사업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경천대 모습인데 4대강 사업 하기 전에 2010년의 모습입니다. 아주 정말로 이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시면. 근데 4대강 사업 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18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죽음의 강이 됐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녹조가 치명적인 독소를 갖고 있어서 그냥 죽음의 강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이거를 돈을 40조를 들여서 이걸 저렇게 바꾼 거죠. 40조 돈을 들여서. 우리 세금을. 그러니까 이거는 평이 더 이상 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근세에 보면 전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런 구실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세에 보면 종교라는 게 굉장히 전체주의적 관념 체계를 가졌죠.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대교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세의 종교는 획일화, 새로운 사고와 그 특정 사회적 정당화. 이건 이거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또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건 철저하게 전 유대교적인 생각을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 핵심은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Truth will set you free.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획일화되고 억압받지 말라. 특정하게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이 억압받지 말라는 얘기죠. 명백하게 이건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인 문화의 평화인을 분명히 그거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창조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창조 질서라고 표현합니다만
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와 운생명의 복잡성이 바로 창조질서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생명 우리가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 거길 나가서 운문화 그다음에 운의식까지 어떻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대 와서 이제 이런 그거를 바꿔치기 한 것이 근세에서는 종교였지만 근대에서 그러니까 과학이 그런 종교의 그 구실을 그러니까 종교의 지위를 바꿔가면서 똑같이 획일적 관념 체계를 만들었죠. 하나님 대신에 과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사실 상당히 보면 보수주의적으로 과학이 굉장히 보수적에 빠져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뭐 기계적 인과, 뭐 결정론, 환원론, 조작적 기계론적 착취적 세계관을 그냥 갖고 있고 중요하게 보시면 독구적 합리성이라는 거 이런 게 가장 굉장히 큰 문제고 저 이게 상당히 현재 그 과학 기술자가 하는 거에 앞날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대문의 병폐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건데 뭐 결정론, 환원론 이런 공식화, 회귀화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원생명의 파괴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문제라든가 핵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유행병, 특히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물질, 생명, 사회, 인간, 과학, 기술, 그다음에 뭐 과학과 종교 등등등 인문학, 뭐 사회과학 모든 게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우리가 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좀 한 단계 위에서 보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저는 우리를 그러니까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삶의 부분성이 우리를 거기에 계속 속아오는데 전 여기서 정말 벗어나서 삶의 어떤 온전한 총체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유명한 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것이 바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다 생각의 폭을 넓히고 좀 전체를 조각 내기를 하지 말고 이게 한 분야에 매몰되지 말고 좀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원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천상, 지상 나누고 정신, 물질 나누고 등등등 이걸 통해서 과학이 발전했지만 엮기는 굉장히 많다는 거. 특히 이제 인간과 자연, 인간 동물을 나누면서 이거 사실은 이거 이렇게 나누면서 앞에 거는 뒤에 거보다 우월하니까 뒤에 걸 마음대로 이렇게 파괴해도 된다, 억압하고 착취된다 이런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특히 해서 인간과 자연을 격리한 것 분리하면서 우리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을 철저하게 격리하려고 하는 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 집도 아파트 같은 걸 보면 철저하게 콘크리트를 해서 완전히 자연과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농업이나 축산도 완전히 격리해서 공장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국 이걸 통해서 대량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래서 핵에너지가 생겨나는 거고 건설 산업이나 화학 산업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온생명 훼손과 기후위기의 가장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창조 질서 혹은 온생명의 복잡성을 훼손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심지어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는 거는 심지어 인간도 아예 자연처럼 물건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도대체. 그래서 인간을 대상화 삼으라 한다는 거는 인적 자원이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자원으로 본다는 건 전 이거는 그 존엄성,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이걸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의 개념이죠. 사실은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제 이혼으로 극복해야 될 텐데 시간이 다 갔죠. 저는 이제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아니고 혁명이 아니고 제가 본 견지에서는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 몸과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혁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혁명에 저는 바탕에 되어야 될 거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동아의 사상에서 도가, 철학, 특히 동학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예수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포도원 그 품꾼과 주인의 비교를 보면은 저 하나님 나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명백하게 천상 지상의 구분 이분법을 분명히 이건 없앤 거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명백하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상은 철저하게 이론적인 저런 문제를 사실은 저걸 이렇게 이제 부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냥 끝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이거 너무 기술과 진보, 인류의 문명이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하고 바벨탑이 지금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그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현대인이 정확하게 선악과하고 바벨탑의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저게 정확하게 지금 현대 입장의 해석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고 하여튼 진보의 문제가 있는데 종말론 뭐 이런 문제에서 다 하고 결국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가 진보하는가 진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늘 그러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상을 보면 상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서와 무질서 문제가 바로 복잡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그냥 보통 포괄적으로 질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건 기계적 질서가 전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 있는 복잡성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거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저는 이 창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가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조가 완결됐다고 하면은 뭐 종말론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도가의 사상에 이게 좀 바로 허우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지 돼서 이거는 올바른 저는 그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종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창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관점에서 언제나 과정이다. 오메가 포인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굳이 하자면 뭐 프로세스 테올로지하고 조금 관련이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뭐 도가 사상을 보면 반자도지동이란 문제가 사실 저는 과정 신학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저런 문제들 그래서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수수께 이제 이걸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 가는가를 이거는 물론 고갱의 유명한 그림이죠. 우알롱누라고 하는 바로 저 제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종교가 어떠한 답을 줬는가, 공자가 어떤 답을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자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공자의 제자가 답을 했고 부처도 석가도 제자가 석가도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한테는 예수자가 이런 질문을 안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흥미로운 여기 뭐 문제가 있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생각하겠고 이걸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과학의 입장에서 사실 삶이라는 게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정보로 어디 가는가, 우리의 정보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정보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해서 여기서 부활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영생이 뭘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관점에서 포인카레라고 하는 유명한 수리 물리학자의 유명한 정리가 있는데 하여튼 지나가겠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네.